저택의 그 어떤 직원도 오만한 재벌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런데 청소부의 딸이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생계를 잃을까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별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멀리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하늘에서 빛나는 별임을 함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강태우는 자신의 왕국에서 무자비한 군주처럼 강보험 그룹을 통치했다. 41살에 그는 연간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보험 제국을 세웠고 여의도에서 가장 현대적인 빌딩의 5개 층을 모두 차지했다. 그의 회사는 모든 직원이 기본 규칙을 알고 있는 금융 거인이었다. 불필요한 대화는 즉각적인 해고를 의미했다. 기업의 우아한 복도에서 임원들은 그의 존재가 다가올 때 시선을 피했다. 비서들은 인사를 피하기 위해 극도로 바쁜 척했고 경비원들은 주차장에서 그의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 보일 때 군인처럼 자세를 바로 잡았다.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가구로 장식된 회의실은 분기별 보고서,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는 이사들의 긴장된 발표를 목격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아파트는 그의 성격을 완벽하게 반영했다. 메트로폴리스의 파노라마 전망을 제공하는 개인 테라스가 있는 마지막 층 전체를 차지하는 170평의 고급스러운 외로움이었다. 60이 된 가정부 박순자 여사는 6년 동안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것에만 국한된다는 것을 배웠다. 매일 아침 정확히 7시에 그녀는 테라스에서 설탕 없는 더블 에스프레소, 살짝 구운 프렌치 토스트, 과육 없는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대접했고 응답으로는 무언의 고개 끄덕임만 받았다. 수십 년 동안 일과는 스위스 정밀시계처럼 작동했다. 태우는 6시에 일어나 45분 동안 운동하고 30벌의 동일한 양복 중 하나를 입고 사무실로 향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존재였지만 진정한 인간관계가 완전히 결여된 삶이었다. 관계는 단지 거래적일 뿐이었고 재정적 성공은 그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황폐한 외로움을 가렸다. 태우의 일상은 오래된 조선 왕조의 궁중의식만큼 엄격했다. 그의 세계는 완벽하게 구성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깊은 공허함이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얼음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그를 직접 대면한 사람들은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심지어 최고 경영진도 분기별 평가회의 전날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은 강태우가 매일 밤 빈 집으로 돌아와 완벽하게 정돈된 침실에 홀로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보내는 시간이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올 때도 항상 불안한 꿈과 함께했다. 그는 자신의 황폐한 영혼을 성공의 환상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그 안에는 채울 수 없는 심연이 있었다. 그의 인생은 마치 경복궁의 완벽한 대칭처럼 균형 잡혀 있었지만 관광객 없는 궁전처럼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다. 바깥 세상은 그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보았지만 실제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했다. 사랑, 연결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의 목적. 강태우의 삶은 최대 생산성을 위해 계산된 각 순간과 함께 엄격하게 조직된 구획으로 진행되었다. 그의 아파트는 회색, 흰색, 검정색 톤으로 꾸며진 우아한 차가움의 선격이었으며 각 가구는 전체 집보다 더 비쌌다.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은 천장에서 바닥까지 내려오는 창문에서 자연광을 반사했고 비싼 예술 작품들이 인간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벽을 장식했다. 거실, 전체 벽을 차지하는 거대한 수족관에는 일본에서 수입한 희귀 열대어가 살고 있었으며 이는 그가 지불한 거액의 가치가 있었다. 이것은 태우가 허락한 순수하게 시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몇 안 되는 양보 중 하나였지만 그는 거의 그것을 감상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공간은 고급과 세련미를 뿜어내었지만 인간적인 온기나 정서적인 기억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 박순자는 군대의 정확성으로 그의 모든 선호도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홀로 먹는 완벽한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며 임무를 완료한 후에는 조용히 물러났다. 그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불필요한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개발된 프로토콜인 기본 지침과 단음절 확인으로 요약되었다. 밤은 같은 패턴을 따랐다. 태블릿의 보고서와 함께하는 고독한 저녁 식사, 방탄 유리로 된 홈오피스에서의 계약 검토, 숫자와 기한에 관한 악몽으로 방해받는 수면. 주말은 그의 어휘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단지 국제화상회의와 투자 분석으로 채워진 평일의 연장일 뿐이었다. 이 완벽한 루틴은 수십 년 동안 완벽하게 작동했으며 그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통제의 환상을 만들어냈다. 태우는 진심으로 성공에 대한 완벽한 공식을 찾았다고 믿었고 그의 가슴에서 조용히 성장하며 파괴적으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감정적인 공허함을 완전히 무시했다. 저녁이 되면 박순자가 그를 위해 준비한 식사는 오직 그의 영양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한우 안심은 항상 정확히 미디엄 레어로, 계절 나물은 살짝만 데쳐서, 쌀밥은 최고급 2000쌀로 준비되었다. 태우는 가끔 식사를 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빛나는 야경을 바라보곤 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그에게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는 다른 삶, 다른 이야기, 그가 결코 알지 못할 가족들을 나타냈다. 새벽녘이면 때때로 그는 잠에서 깨어 침실에서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발 아래 차가운 대리석을 느끼며 수족관 앞에 서서 푸른 물속에서 우아하게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름답고 값비싼 생물이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또 다른 소유물일 뿐이었다. 간혹 그는 자신이 마치 이 수족관과 같다고 느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화려하고 인상적이지만 실제로는 단단한 유리벽으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채 한국 사회에서는 그의 성공이 존경받았고 그는 강남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눈에서 비치는 깊은 외로움을 보지 못했다. 심지어 그 자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외로움은 단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약점일 뿐이었다. 6월 3일 월요일, 강태우의 정교하게 구축된 일상에 첫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순자가 공손히 새로운 청소 도우미의 도착을 알렸는데 그녀는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을 가지고 왔다. 바로 어린 딸이었다. 지난주 면접에서 최미라는 절박하게 기회를 간청했다. 지역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이후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태우는 한 가지 융통성 없는 조건으로 아이의 존재에 동의했다. 절대적인 침묵. 아이들은 그가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인공적인 평화를 방해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요소로 그의 주에 깊게 통제된 존재의 예측 불가능성을 의미했다. 강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 딸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 있는 이 거대한 아파트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강북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딸과 함께 살면서 이런 기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미라는 5살 된 소연의 손을 꽉 잡고 아파트로 들어왔다. 소연은 커다란 갈색 눈으로 그 호화로운 세계의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했다. 강북에서 온 어머니는 주변의 완벽한 장식을 바라보며 제대로 감추지 못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디자이너 가구 하나, 벽에 걸린 예술 작품 하나가 그녀의 동네 전체 집들을 합친 것보다 더 비쌌다. 거의 2시간이 걸린 버스 여행 동안 미라는 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세심하게 준비했다. 집 주인은 매우 중요하고 바쁜 사람이며 소음이나 방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소연은 어제 밤에 3번이나 다림질한 깨끗하지만 단순한 연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이웃정 할머니가 준 크리스마스 선물인 낡은 천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소녀는 현관의 오스트리아 크리스탈 샹들리에부터 그녀의 작은 모습을 반사하는 반짝이는 표면까지 모든 것을 조용한 경외심으로 관찰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다. 그곳의 공기조차 더 정제되고 비싼 것처럼 느껴졌다.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딸아이가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맡길 곳이 없어서. 미라가 다시 사과했다. 강태우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오랜 침묵을 유지했다. 그의 어깨는 팽팽했고 손은 등 뒤에서 단단히 맞잡혀 있었다. 사무실에서도 그는 이런 식으로 서 있곤 했다. 인상적인 실루엣, 접근 불가능한 권위의 상징. 규칙은 단 하나입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소리는 낮고 통제되어 있었지만 방 전체에 울렸다. 소음이 없어야 합니다. 제 집은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소연을 바라보았다. 아이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그에게 이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가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불편한 침입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항상처럼 읽기 어려웠다. 소연은 어머니 뒤로 몸을 숨기며 조용히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았다. 천 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그녀는 자신의 거인 같은 인물을 관찰했다. 알겠습니다. 강 사장님. 미라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소연아, 인사드려야지.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나비의 날갯짓처럼 부드럽고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강태우의 귀에는 마치 수십 년간의 침묵을 깨는 종소리처럼 울렸다. 처음 2주는 스위스 시계의 정확성으로 진행되었다. 최미라는 탁월한 효율성을 보여주며 각각의 방을 실수가 비싸게 치러지는 집에서 수년간 일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세심한 주의로 청소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체계적이었다. 표면을 반짝거리게 닦고 모든 세부 사항을 정리하며 카펫을 완벽하게 남겨두는 완벽한 기술로 진공 청소기를 사용했다. 박순자는 새로운 직원을 인상 깊게 지켜보며 그녀에게서 드문 전문적인 헌신을 알아보았다. 2주 동안 강태우는 뭔가를 불평하기 위해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에게는 이례적인 기록이었다. 아파트는 높은 청결과 정리 기준을 유지했으며 어쩌면 이전의 기대치를 넘어섰을지도 모른다. 미라 씨, 청소 방법이 정말 좋네요. 박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께서 불평하지 않으시니 그것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박 여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연은 주거실의 책장 옆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은신처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천 인형과 조용히 놀았고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속삭이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상상의 인물들 사이의 전체 대화를 만들어내고 무한한 어린 시절의 창의력으로 환상적인 세계를 구축했다. 그녀의 인형인 미나는 그 특별한 구석에서 특별한 모험을 경험했다. 소녀는 그 공간을 미나가 걸어다니고 친구들을 만나며 도전에 맞서고 항상 결국에는 승리하는 작은 상상의 마을로 변모시켰다. 그녀의 속삭임은 너무 낮아서 아파트의 평소 침묵을 거의 방해하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세운 규칙을 엄격히 지켰다. 미나야, 조용히 해야 돼. 이건 마법의 성이야. 여기선 큰 소리를 내면 안 돼. 소연이 인형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상상력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했다. 강태우는 자신의 방탄 유리 홈오피스에 갇혀 자신의 성격을 침범한 여성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않는 척했다. 사무실은 명확히 관찰되지 않으면서도 주거실의 완전한 전망을 제공하여 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시각적 통제를 제공했다. 그러나 집의 분위기에서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가 변했다. 대리석과 유리, 벽 사이에서 부드럽게 맥동하는 미묘한 에너지다. 태우는 자신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가끔 시선이 책장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작은 소녀에게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인형과 나누는 진지한 속삭임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상상력의 활기가 방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아이가 규칙을 잘 지키고 있군요. 그는 박순자에게 주방에서 커피를 가져오게 했을 때 짧게 언급했다. 네, 사장님. 소연이는 아주 조용하고 얌전합니다. 어머니가 잘 가르쳤어요. 태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평소와 같은 냉담한 표정 뒤에 그는 아이의 존재가 공간의 분위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었다. 텅 빈 아파트가 항상 그에게 평화를 주었지만 이제 그 공간은 이상하게도 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소연과 미라가 떠날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태우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수많은 불빛이 하나씩 켜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평소라면 그는 이 시간을 시장 동향과 회사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사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단지 거기 서서 작은 소녀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사라진 후에 침묵을 느꼈다.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전에는 그것이 위안이었다면 이제는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졌다. 모든 것을 영원히 바꾸게 될 목요일은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태우는 평소 일정을 따랐다. 아침 운동, 9시에 미국 투자자들과의 회의, 10시 30분에 인수 문서 서명, 전고의 보고서와 함께하는 고독한 점심. 이는 수년간 작동해온 예측 가능한 순서로 그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통제라는 위안의 환상을 제공했다. 오후 2시 40분, 전화는 그의 신중하게 구축된 현실을 산산조각 낼 통화를 가져왔다. 5년 동안 그의 심장 전문의였던 김정훈 박사는 최근 검사 결과에 대해
평소와 다른 긴급함으로 이야기했다. 태우는 지난주에 종합검사를 받았다. 연례의 정기, 검사에 가끔씩 느껴왔던 가슴 통증으로 인해 몇 가지가 추가되었다. 의사의 목소리는 태우의 위를 격렬하게 조이게 만드는 심각함을 담고 있었다. 김 박사는 불필요한 형식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객관성으로 알려져 있었다. 즉각적인 상담을 위한 그의 요청의 긴급성은 놀라웠으며 기다릴 수 없는 심각한 발견을 시사했다. 김 박사님, 제가 지금 매우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전화로 결과를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태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통제되어 있었지만 손가락은 책상 위에서 불안하게 두드렸다. 태우가 계획되지 않은 상담을 위한 시간이 없다며 전화로 정보를 받기를 주장했을 때 전화선 반대편의 침묵은 영원한 몇 초 동안 지속되었다. 대답은 사형 선고처럼 왔다. 진행된 단계의 확장성 심근병증, 광범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 정상 용량의 단 20%로 기능하는 심장. 강 선생님, 의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좋지 않은 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년이 아닌 개월 단위입니다. 그 말은 장례식 종처럼 그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41살에 수십억 원의 제국을 통제하는 남자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모든 재산, 모든 신중하게 계획된 투자, 모든 서명된 계약, 기능을 멈추는 심장의 잔인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얼마나 남았다는 것입니까? 태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명령하는 CEO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마주한 단순한 인간의 것이었다.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 증상을 관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심장 이식뿐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태와 나이를 고려할 때 후보자 목록에 오르더라도 성공 가능성은 약 30% 정도입니다. 태우는 숫자를 듣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토록 강조했던 모든 회의, 성사시킨 모든 거래, 벌어들인 모든 원화가 갑자기 무의미해졌다. 그는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았던가? 무엇이 그의 존재를 정의했던가? 강 선생님? 김 박사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되돌렸다. 오늘 오후에 병원에 오실 수 있습니까? 더 자세히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태우는 기계적으로 동의했다. 전화를 끊으면서 그의 사무실은 갑자기 너무 작게 느껴졌다. 벽이 그를 향해 닫히는 듯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평소와 같이 인상적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저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그가 얼마나 작은지, 그의 인생이 얼마나 더 덥는지, 그의 비서가 인터폰으로 다음 회의를 상기시켰다. 태우는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41년 동안의 인생에서 그는 항상 통제 속에 살았다. 그는 자신의 길을 정확히 계획했고 실패나 약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통제는 환상이었음이 밝혀졌다. 그의 눈에서 첫 번째 눈물이 형성되었을 때 그것은 낯선 감각이었다. 강태우는 수십 년간 울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을 때 태우의 손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의학적 진단은 그의 삶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통제와 권력에 대한 그의 모든 인식을 산산조각냈다. 사무실 벽이 그를 압도하는 체중처럼 이미 아픈 가슴을 짓누르며 그를 향해 닫히는 듯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감정적 방어가 완전히 무너졌다. 눈물이 경고 없이 왔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 다음에는 어떤 의지력도 억제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파도로 사업적 성공을 위해 희생된 모든 관계, 돈과 권력을 위해 버려진 모든 행복의 기회, 인간의 삶보다 이를 우선시한 모든 선택, 모든 것이 동시에 솟아올랐다. 태우는 팔을 책상 위에 놓고 고개를 숙였다. 비서가 걱정스럽게 인터폰으로 그를 불렀지만 그는 무시했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쌓아올린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빈집, 내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직원들, 제 서명만을 원하는 사업 파트너들. 그는 8년 전 떠난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자인 윤서희를 기억했다. 그녀는 명확한 최후 통첩 후에 떠났다. 선택해요, 태우 씨. 다시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거나 내가 영원히 떠날게요. 그는 항상 그랬듯이 이를 선택했다. 이 패턴은 무수히 반복되었다. 그의 기업적 집착으로 인해 파괴된 관계들, 계산된 냉담함으로 잃어버린 우정들,
사업의 체계적인 우선시로 인해 멀어진 가족들. 난 무슨 짓을 한 거지? 그가 속삭였다. 그의 눈물은 이제 억누를 수 없었다. 그들은 회의 문서 위로 떨어져 잉크를 퍼뜨렸다. 한 계약서에 그의 눈물 자국이 남았다. 50억 원짜리 거래였지만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태우는 쓰러질 것 같은 사람처럼 사무실에서 비틀거리며 나왔다. 그는 특별한 목적지 없이 단지 위안을 찾으려는 원시적인 본능을 따랐다. 익숙한 복도가 이상하고 적대적으로 느껴졌으며 벽은 그의 아픈 심장의 리듬에 맞춰 맥동하는 것 같았다. 각 발걸음은 현실이 그의 마음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의 귀에 울려 퍼졌다. 항상 그의 피난처였던 아파트는 이제 그가 혼자 죽을 운명인 황금 감옥처럼 느껴졌다. 사무실을 나가는 동안 그의 비서 정소영이 놀란 얼굴로 일어섰다. 강 사장님 괜찮으세요? 회의가... 태우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모든 일정을 취소해.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쉬어 있었다. 오늘은 더 이상 없어. 그는 소영의 얼굴에서 충격을 보았다. 10년 동안 그는 단 하루도 회의를 취소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고열로 아플 때도 그는 사무실에 나타나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외관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넥타이는 느슨해졌고 눈은 붉고 부어 있었으며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비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눈물을 본 적이 없었다. 아무도 본 적이 없었다. 태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오퍼레이터가 그에게 묻기도 전에 지하 주차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차로 걸어가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수년간 억눌린 감정을 폭발시켰다.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흔들렸다. 1시간이 지나고 그는 마침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충혈되어 있었고 두통이 관자놀이를 욱신거렸지만 그는 집으로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안정되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느꼈다. 비록 그곳에 그를 기다리는 것이 단지 더 많은 고독일지라도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운전하면서 그는 물 위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을 보았다. 잠시 동안 그는 차를 멈추고 다리에서 뛰어내릴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의 손은 계속해서 핸들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집에 처음 들어가는 것처럼 느꼈다. 낯선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 한때 그에게 성취의 상징이었던 모든 고급스러운 가구와 장식품들이 이제는 그저 공허한 과시처럼 느껴졌다. 이 모든 물질적인 소유물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누구와 그것들을 공유할 것인가? 그의 삶에 진정으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절대적인 절망 상태에서 태우는 복도를 따라 비틀거렸다. 바로 그때 그는 복도 중간에 서 있는 소연을 발견했다. 그녀의 커다란 갈색 눈은 그의 인간성을 숨기기 위해 사용한 모든 가면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소연은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작은 입이 놀라움으로 살짝 벌어졌다. 그녀는 천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다. 아저씨, 울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국 전통 종이 종소리처럼 부드럽고 맑았다. 소연은 복도를 따라 들려오는 무거운 불규칙한 발소리를 듣고 놀라 놀이를 멈추었다. 이제 그녀는 눈에 눈물이 가득한 강태호를 바라보며 호기심과 진정한 걱정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 어린 눈에는 마치 그가 짊어진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지혜가 있었다. 소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인생을 통해 어른들이 잃어버리는 자연스러운 연민에 이끌려. 아저씨, 왜 울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복도의 침묵 속에서 맑게 울려 퍼졌다. 태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목구멍은 너무 조여서 말이 나올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거기 서서 사실상 낯선 이 아이 앞에서 무너졌다. 권력과 두려움의 요새로 수십 년간 건설한 모든 벽이 그의 발 아래 무너졌다. 괜찮아요, 아저씨. 제 인형 미나도 가끔 울어요. 소연이 말했다. 그녀는 인형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슬플 땐 울어도 돼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녀의 대리석 위 작은 발걸음은 조용했다. 어린 나이와 맞지 않는 부드러운 결단력으로 움직였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그 눈물의 이유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그녀는 작고 섬세한 손을 들어올렸다. 태우가 세상에 완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잊었던 다정함으로
소연은 눈물로 젖은 그의 얼굴을 만졌다. 천사의 것과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그녀는 자기 부가된 냉담함의 수년으로 굳어진 그의 얼굴을 따라 흘러내리는 각자한 방울을 부드럽게 닦아냈다. 그 제스처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달했다. 그것은 숨겨진 의도나 보답에 대한 기대 없이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순수한 애정이었다. 태우는 소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얼어붙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누군가 이렇게 자신을 만진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비즈니스 악수와 형식적인 인사 외에는 그는 수년간 진정한 인간적 접촉 없이 살아왔다. 그런데 여기 그의 깊은 슬픔의 순간에 5살 소녀가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위안을 제공하고 있었다. 아저씨, 눈물이 바다처럼 짜요. 소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녀의 손은 그의 뺨에 남아 있었다. 엄마가 슬플 때 제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엄마가 더 좋아져요. 태우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열렸다.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감정의 댐이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조용히 흐느끼며 무릎을 꿇고 이 작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이상하게도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눈물이 소연의 판단 없는 눈에는 약함의 징후가 아니라 단지 인간임의 표현으로 보였다. 이 순간의 정서적 친밀감은 이 복도에 익숙한 고독의 메아리보다 더 진정한 것이었다. 그것은 영향력 있는 강태우가 수십 년 동안 거부해온 것, 취약함, 연결 그리고 순수한 인간성이었다. 고마워. 소연아, 그가 마침내 속삭였다. 숨이 거칠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 그냥 직함이나 성이 아닌 이름을. 이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고 최미라가 딸을 찾아 달려왔다.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딸이 강태우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졌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소연아, 이러면 안 돼. 미라는 공황 상태에 빠져 딸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괜찮습니다. 태우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소연이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보스의 목소리에서 이런 부드러움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발끈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대신 그는 마치 소연이 소중한 선물을 준 것처럼 말했다. 그 순간 박순자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우아하게 늙은 얼굴에 완전한 충격을 담고 멈춰섰다. 6해 동안 그녀는 강태우를 감정적 얼음 조각으로 알고 지냈다. 그런데 여기 그는 마치 해동되는 것처럼 보였다. 눈물 자국이 여전히 그의 뺨에 남아있고 진정한 감정이 그의 눈에 보였다. 아픈 거예요? 소연이 그에게 물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여전히 그의 손에 놓여 있었다. 세 여성이 숨을 멈춘 채 기다렸다. 한국 재벌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강태우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네, 소연아. 그가 마침내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저씨가 좀 아파. 하지만 네가 도와주어서 이제 더 좋아졌어. 복도에서의 놀라운 광경은 빠르게 세 여성을 한데 모았다. 소연의 작은 몸짓이 만들어낸 정서적 장벽의 붕괴는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다. 박순자는 강태우가 갑작스럽게 인간적인 면을 보인 것에 완전히 놀라 있었고 최미라는 딸이 해고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소연이가 규칙을 어겼어요. 다시는. 미라의 급한 사과는 태우의 손짓에 멈춰졌다. 그의 붉고 부어오른 눈에서는 아무도 본 적 없는 인간성이 드러났다. 아니요, 최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말은 미라가 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했다. 그녀는 그를 가장 위협적인 고용주로 여겼으나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태우는 천천히 일어나 몇 초 동안 복도에 모인 세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눈물의 흔적을 보였지만 그의 자세는 결심한 듯했다. 내 사무실로 들어오시죠. 그가 말했다. 그의 평소 명령조의 말투가 아니라 진정한 초대였다. 그의 홈오피스는 아파트에서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다. 완벽하게 정리된 책상, 새 벽을 덮고 있는 책장, 서울 스카이라인의 멋진 전망을 제공하는 커다란 창문. 그러나 그 공간에는 가족 사진이나 개인적 기념품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닌 일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태우는 소파에 앉도록 손짓했다. 순자와 미라는 불안하게 자리에 앉았지만
소연은 전혀 두려움 없이 태우 옆에 앉았다. 그녀의 무해함과 순수함이 방의 긴장을 부드럽게 녹였다. 제가 오늘 나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태우가 조심스럽게 마치 말하는 법을 새로 배우는 것처럼 시작했다. 다의사가 제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픈 것 같습니다. 미라와 순자의 얼굴에 걱정이 스쳐갔다. 한국에서는 특히 고용주에게 건강 문제를 고백하는 것은 비상한 일이었다. 그것은 엄청난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약은 없어요? 소연이 물었다. 어른들의 얼굴에 그려진 걱정을 알아차리고 제가 아플 때는 엄마가 약을 주세요. 태우는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작고 슬픈 미소였지만 수십 년 동안 그의 얼굴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약이 있지만 소연아,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많은 약이 필요해. 그리고 가능하면 새 심장이 필요할 수도 있어.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사장님?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난 6년간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질문이었다. 태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생각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무언가를 구성하는 것처럼. 저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가 단순히 말했다. 그의 말이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을 만들어냈다. 아저씨한테 가족이 없어요? 소연이 인형을 무릎 위에 놓으며 물었다. 없어, 소연아. 한때는 있었지만 오랫동안. 그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저는 이를 선택했고 그것이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결정입니다. 이 고백은 평소의 강태우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이러한 솔직한 후회는 그들이 알고 있던 권위적인 사업가와는 맞지 않았다. 병원에 저와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새 여성에게 물었다. 오늘 오후에 의사를 만나야 하는데 혼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요청은 공식적으로 들렸지만 그 뒤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이 남자는 세상을 혼자 마주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죽음의 가능성에 직면하여 그는 인간적 연결을 갈망했다. 미라는 순자와 눈을 마주쳤다. 묵묵한 의사소통이 그들 사이에 오갔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미라가 마침내 말했다. 이것은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연결이었다. 소연은 태우의 큰 손을 자신의 작은 손으로 잡았다. 괜찮을 거예요, 아저씨. 미나가 그래요. 그 순간 네 사람이 모두 느꼈다. 무언가 새롭고 특별한 것이 탄생하고 있었다.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희망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우가 말했다. 이 세 단어는 그가 수년간 말한 어떤 것보다도 더 진실되게 들렸다. 그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고립된 절망이 아닌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진정한 돌봄과 동행.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병원에 가기로 한 결정은 태우의 수십 년간의 고독한 패턴을 깨는 것이었다. 8년 동안 그의 운전기사였던 김정석은 3명의 동행인, 특히 천인형을 사랑스럽게 안고 있는 어린 소녀와 함께 건물을 나오는 그를 보고 명백한 놀라움을 표현했다. 그의 가족의 공식적인 소개는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말문이 막히게 했다. 그가 알던 가장 위협적인 고용주는 가족, 가까운 친구 또는 직원과 사업 연락처 이외에 어떤 사람도 없었다. 김 기사님, 이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갑니다. 태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권위가 있었지만 평소의 냉담함은 없었다. 잘스 이유 가족입니다. 김정석은 놀라움을 감추려 노력했다. 네, 사장님.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부탁합니다. 김정훈 박사 진료실입니다.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통과하는 동안 소연은 제네시스 G520의 호화로운 디테일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는 각 기술적 특징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다. 태우는 무한한 인내심으로 대답했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심지어 가죽 시트 사이에 내장된 작은 냉장고의 작동 방식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이 차는 날아다니지 않아요? 소연이 물었다. 그녀의 순수한 질문에 태우는 처음으로 실제로 웃었다. 아니, 소연아. 아직은 날아다니지 않아. 하지만 언젠가는 날아다니는 차가 생길지도 몰라. 저는 날아다니는 차를 갖고 싶어요.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서 구름을 만질 수 있게요. 그녀가 꿈꾸듯 말했다. 태우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도 꿈을 꾸었던 시절이 있었다. 야망 성취에 대한 꿈.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그 꿈들은 단순한 목표와 이정표로 변해버렸다. 소연의 순수한 상상력이 그에게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상기시켰다. 강남구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에 있는 김정훈 박사의 진료실에 도착했을 때 접수원은 태우가 동행인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눈에 띄게 놀랐다. 그녀는 수년 동안 그가 항상 혼자 왔던 것을 알고 있었다. 강 사장님 안녕하세요. 동행인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그녀가 제안했다나니요. 그들은 제 가족입니다. 함께 들어갑니다.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필요하다면 3명 모두에게 개인 상담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그의 어조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접수원은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진료실로 안내했다. 김정훈 박사는 온화한 태도를 가진 60대의 남성으로 태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진정한 안도감을 보였다. 그의 의학적 설명은 직접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진행된 단계의 확장성 심근병증, 정상 용량의 단 20%로 기능하는 심장, 완화 약물, 치료나 30%의 성공 가능성을 가진 심장, 이식 사이의 제한적인 선택지, 사장님의 상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김 박사가 모니터에 표시된 심장 이미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좌심실이 심하게 확장되어 있고 박출률이 매우 낮습니다. 의사는 태우의 얼굴에서 소연, 미라 순자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표정에서 의문이 읽혔다. 마치 이 갑작스러운 가족의 출현에 놀란 것처럼. 소연이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의사의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화면의 심장 이미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이게 아저씨 심장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김 박사는 미소 지었다. 네, 맞아요, 어린이. 너무 외로워 보여요, 소연이 말했다. 제 심장도 볼 수 있어요? 의사는 부드럽게 웃었다. 오늘은 안 돼요, 소연 양. 하지만 강 사장님의 심장이 외롭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심장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소연은 이 진단의 절망적인 상황에 신선한 관점을 가져왔다. 어린이의 논리를 적용하여 30%가 0%보다 낫다고 주장하며 학교에서 10개의 문제 중 3개를 맞추는 것이 아무것도 맞추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상기시켰다. 그녀의 순진한 지혜는 절망감을 가르며 희망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곳에 희망을 제공했다. 소연이 말이 맞습니다. 김 박사님, 데누베츠나 하르느 태우가 말했다. 30%는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김 박사가 동의했다. 제가 리스트에 올릴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가는 길에 태우는 잠시 멈춰서서 박순자와 미라를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요. 그의 표정에는 진정한 감사함이 있었다. 소연은 그의 손을 잡고 이제 그녀가 그의 보호자이자 가이드인 것처럼 복도를 통해 그를 이끌었다. 이 기이한 4명의 무리가 병원을 떠날 때 그들은 단순히 고용주와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언가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파트로의 귀환은 그 장소의 분위기에 결정적인 변화를 표시했다. 단 몇 시간 전만 해도 자기 부과된 고독의 차가운 성역이었던 공간은 이제 진정한 삶, 순수한 사랑, 그리고 가족적 행복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맥동했다. 변화는 너무 급진적이어서 심지어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다. 희망과 의미 있는 인간적 연결로 가득 차 있었다. 차 안에서의 대화 중에 새 여성이 아파트로 영구적으로 이사하자는 제안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태우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가족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무한히 더 실용적이고 정서적으로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는 모든 사람을 위한 넓고 편안한 방들과 함께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이 방이 소연이 방이 될 거예요. 태우가 유리벽과 천장까지 닿는 창문이 있는 넓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방은 손님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지만 실제로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 내일 함께 가구를 고르러 갈 수 있어요. 소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제 방이요? 저는 항상 엄마랑 같이 자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 소연아. 미라가 서둘러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관대함에 압도되어 있었다. 아니에요. 엄마와 소연이 각자의 방을 가질 수 있어요. 태우가 말했다. 미라 씨도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거의 사용되지 않던 주방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져온 음식을 드는 것 이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곳이 즉석 가족 요리 학교로 변했다. 태우는 여전히 비싼 이탈리아 정장을 입고
깨끗한 앞치마를 받아들고 기본 요리의 첫 수업을 시작했다. 그는 곧 단순한 양파를 자르는 거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있는 수십억 원의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사장님, 이렇게 손가락을 구부리세요. 그러면 손을 자르지 않을 거예요. 미라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안내하며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그 말은 다르게 들렸다. 덜 공식적이고 거의 애정이 담긴 별명처럼. 제가 소금 맛을 볼게요. 소연이 자원했다. 그녀는 작은 숟가락을 가지고 미라가 만들고 있던 양념장의 가장자리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조심해, 소연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미라가 웃으며 말했다. 박순자는 태우가 끓는 냄비에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웃음을 참았다. 그는 마치 폭발물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국수가 익기 전에 젓가락으로 저어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붙어버려요. 순자가 조언했다. 아, 그렇군요. 태우가 말했다. 그의 얼굴은 완전한 집중을 보였다. 마치 그가 수억 원의 계약을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주방은 웃음, 작은 요리 재난, 그리고 많은 상호 학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요리는 3시간의 즐거운 공동 작업 후에 준비되었다. 국수는 약간 붙어 있었고 소스는 약간 짰지만 태우에게는 진정으로 수십 년 동안 맛본 가장 맛있고 의미 있는 식사였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음식이었다. 어떤 고급 레스토랑도 제공할 수 없는 양념. 맛있어요, 아저씨. 소연이 국수를 한 입 베어 물고 선언했다. 그녀의 얼굴에 약간의 소스가 묻었다. 태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진정한 웃음. 이 소리는 너무 오랫동안 아파트에서 들리지 않았던 소리였다. 그는 냅킨을 집어 소녀의 입 주위를 부드럽게 닦아냈다. 저녁 식사 후 4명은 함께 거실의 큰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태우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단순히 TV를 시청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항상 뉴스, 재무 보고서, 시장 분석. 하지만 오늘 밤 그들은 소연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다. 소연이 천천히 태우의 옆으로 이동해서 마침내 그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몇 분 후 그녀는 잠들었다. 그의 다리에 작은 무게를 얹고 평화롭게 숨을 쉬었다. 제가 그녀를 옮길게요. 미라가 속삭였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태우가 말했다. 그는 부드럽게 소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아이대로 두세요, 리튼. 미라는 깊은 이해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강력한 남자가 작은 소녀에게서 발견한 위안을 볼 수 있었다. 이 냉혹한 사업가의 반들반들한 외면 아래에는 단순히 소속감과 사랑을 갈망하는 외로운 영혼이 있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태우는 자신이 소연이 잠들어 있는 자세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의 작은 몸에서 나오는 따뜻함, 아기 샴푸의 부드러운 향기, 그녀가 자면서 만드는 작은 소리를 느꼈다. 이것은 그가 너무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평화였다. 그녀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태우가 밀에게 속삭였다. 네, 그래요. 그녀가 대답했다. 미소를 지으며. 소연이는 제 삶의 빛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빛입니다. 순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두 그것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혈연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환경과 선택에 의해 이어진 가족. 그리고 때때로 그런 종류의 가족 유대가 가장 강합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은 주 거실에 편안하게 모였다. 박순자가 아름다운 백자 찻잔에 향기로운 국화차를 가져왔다. 이 단순한 의식은 가족 연합의 의식으로 변했고 소연은 손으로 그려진 매화 무늬가 있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선택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정할머니 집, 마당의 꽃들을 생각나게 했다. 황금빛 음료는 수년 동안 아파트가 알지 못했던 환영의 느낌으로 공간을 채웠다. 태우는 새 여성이 값비싼 물건을 자연스럽게 다루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소연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도자기를 소중한 보물처럼 다루며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본능적인 존중을 보였다. 차는 태우의 어린 시절에 대한 먼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어머니가 그가 아플 때 국화차를 준비하고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이라고 부르던 때, 이것은 그가 수년간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던 첫 번째 개인적인 기억이었다. 기업적 냉담함의 층 아래 묻혀있던 인간성의 조각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국화차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그가 말했다. 찻잔을 양손으로 들고
제가 어렸을 때 감기에 걸리면 항상 이 차를 끓이셨죠. 제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순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시골에서 직접 국화를 기르셨어요. 가을에 꽃을 따서 말려서 1년 내내 차로 마셨죠. 소연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국화차를 관찰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고 얼굴을 찡그렸다. 달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미라는 웃었다. 국화차는 조금 쓴맛이 나지만 몸에 아주 좋아. 네, 어머니! 소연이 할머니도 항상 말씀하셨어. 대화는 태우가 완전히 모르는 가정 일상에 관해 자연스럽게 흘렀다. 미라는 작은 부엌에서 소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밤, 소녀가 안전하지 않은 칼로 야채를 자르는 것을 돕는 모습을 설명했다. 그 후 낡은 소파에서 만화를 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즉석에서 만들어낸 이야기, 용감한 공주들, 친절한 용들,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작은 새들. 저희 집에서는 공간이 아주 작아서 미라가 설명했다. 소연이와 제가 같은 방을 써요. 하지만 그래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태우는 그들의 삶이 자신의 것과 얼마나 다른지 놀라워했다. 그의 넓은 아파트는 종종 차갑고 비어있게 느껴졌지만 미라와 소연의 작은 집은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매일 밤 정기적으로 차를 준비해 드릴게요. 순자가 제안했다. 가족 전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사람들이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의식을 공유한다는 아이디어는 태우를 깊이 감동시켰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사업보다 더 큰 무언가에 진정으로 속한다는 감각을 경험했다. 무조건적인 애정과 상호 돌봄 위에 건설된 것에. 그들이 앞으로 며칠에 대한 계획에 대해 평화롭게 대화하는 동안 미라는 점점 내적인 동요를 보였다. 그녀의 손이 찻잔을 잡으면서 약간 떨렸고 그녀의 눈은 억누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눈물로 빛났다. 태우의 비범한 관대함은 생존 필요성에서 그녀가 숨겨온 진실에 대해 그녀의 양심에 견딜 수 없는 무게로 작용했다. 마침내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분명하게 떨렸다. 강 사장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요. 그녀의 감정적 강도는 모든 사람의 즉각적인 주의를 끌었다. 태우, 순자 그리고 소연은 모두 활동을 멈추고 본능적으로 뭔가 매우 중요한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거실의 분위기는 이전의 평화로움과 대조되는 기대감으로 무거워졌다. 미라는 소연을 가까이 끌어당겨 작은 어깨에 보호하듯 손을 올렸다. 이 제스처는 다음에 올 것을 위한 용기의 필요성과 함께 모성애를 드러냈다. 그녀의 자세에서의 결단력은 결과에 상관없이 완전히 정직하기로 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음을 보여주었다. 고백은 그녀가 취업 면접 중에 부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녀는 태우의 그녀를 고용하는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했다. 이 폭로의 무게는 그들이 단 몇 시간 만에 구축한 가족의 단결을 파괴할 수 있는 칼처럼 모두에게 걸려 있었다. 면접 때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미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락말락했다. 그녀의 손은 소연의 어깨를 더 단단히 쥐었다. 사실은 제 과거에 대해서요. 태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판단이 아닌 걱정이 담겨 있었다. 무세운 말씀이세요, 미라 씨.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소연의 눈을 바라보고 그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저희가 도망쳐 왔어요. 숨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오랫동안 간직한 비밀을 마침내 풀어놓으며.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잔잔한 국화차의 향기가 거실에 떠돌았지만 미라의 충격적인 고백은 그 평온함을 순식간에 깨트렸다. 고통스러운 진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미라는 6년 전 전라도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밤 술에 취하면 제어할 수 없는 괴물로 변하는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소연이 아빠는 평소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연은 어머니의 무릎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서 이제는 무감각해진 듯했다. 하지만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언어적 학대였지만 점점 심해졌죠. 태우는 차가운 분노가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박순자는 충격 속에서도 침착하게 미라의 손을 잡았다. 그 모든 것을 바꾼 밤은 특히 잔인했다. 소연이 아빠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하찮은 이유로 미라를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그녀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너무 부어올라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사흘 연속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소연은 겨우 몇 개월 된 아기였고 심하게 다친 어머니가 제대로 수유할 수 없는 동안 계속해서 배고픔에 울었다. 그날 밤 소연이가 울고 있었어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이 저 망아래 좀 조용히 시켜 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소연이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의 눈에서 제가 본 것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끔찍한 밤 미라는 그녀와 딸의 삶을 모두 구할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딸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며 자라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식료품통에 숨겨둔 얼마 안 되는 돈을 모으고 잠든 소연을 즉석에서 만든 요람에서 꺼내 새벽에 출발하는 첫 번째 서울행 고속버스를 탔다. 우리는 새벽 3시에 떠났어요. 저는 몸 상태가 너무 나빠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내면에는 거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 도주는 수년에 걸쳐 쌓아온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미였다. 힘들게 모은 가구, 옷까지, 가족 사진, 평생의 추억. 모든 것이 아기 옷과 기저귀만 담긴 작은 가방 하나를 위해 버려졌다.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딸을 보호하기로 결심한 어머니의 절박한 희생이었다. 저는 지갑에 10,000원짜리 3장과 1,000원짜리 5장만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미라가 말했다. 서울 도착은 마찬가지로 충격적이었다. 대도시에서 단 한 명도 알지 못했던 미라는 일주일 내내 소연을 팔에 안고 서울역에서 잠을 청했다. 마침내 그녀는 동대문 시장 근처의 값싼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주인은 16시간 노동의 대가로 더러운 창고에서 자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아저씨가 제 상황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그분도 가난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임금을 주실 수 없었죠. 저는 그저 소연이와 제가 밤에 따뜻하게 지낼 장소가 필요했어요. 태우의 가슴이 아파왔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와 무의미한 사치품들을 생각했다. 미라가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무의미한 물건을 사들이고 있었다. 계속하세요. 그가 부드럽게 촉구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제 남편은 경찰이었어요. 미라가 마침내 가장 두려운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래서 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가 절 찾으려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연줄이 있고 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요. 이 폭로는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을 만들어냈다. 경찰과의 연결은 상황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경찰관은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소연은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젖은 뺨을 닦아냈다. 울지 마세요,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안전해요. 아저씨가 지켜줄 거예요. 그렇죠? 그녀는 태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린 눈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태우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 어린 소녀의 단순한 믿음은 그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다. 그의 이전의 문제들은 갑자기 하찮게 느껴졌다. 소연과 미라를 보호하는 것이 이제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그래 소연아,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제부터. 미라의 고백이 계속되면서 그녀는 서울에서의 첫 몇 년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야기했다. 대도시의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생존을 위한 그녀의 싸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사당동과 신림동의 고시원과 쪽방에서 지냈고 낯선 사람들과 비좁은 방을 나누며 동시에 5개의 다른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겨우 월세를 내고 소연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살 수 있었다. 우리는 종종 방 하나를 다른 2 여자와 함께 썼어요. 미라가 설명했다. 소연이는 항상 제 옆에서 자야 했죠. 방은 너무 작아서 우리 모두 거의 서로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았어요. 태우는 자신의 170평 아파트를 생각하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가 혼자 차지하는 공간은 미라와 소연이 살았던 전체 건물보다 더 컸다. 그녀의 일상은 지치고 비인간적이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소연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그 후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서울 전역을 오가며 하루에 3개의 다른 집에서 청소를 했다.
저녁에는 또 다른 집에서 일한 후 밤 9시에야 지친 소연을 데리러 갈 수 있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제가 종종 가장 마지막으로 아이를 데려가는 부모였거든요. 미라가 말했다. 그녀의 눈에 부끄러움이 서렸다.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일을 다 해야만 했으니까요. 특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교통비를 절약하기 위해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 기저귀를 살지 음식을 살지 선택해야 했던 몇 주도 있었다. 그런 때면 미라는 자신의 필요를 희생하여 딸이 최소한의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소연은 어머니가 영웅적으로 싸우는 것을 보며 자랐지만 미라는 딸이 그들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려 했다. 어떤 날은 제가 오늘은 게임을 해보자고 말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그 게임은 누가 가장 적은 양의 밥으로 배부를 수 있는지 보는 거였죠. 소연이는 항상 이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제 밥을 몰래 그녀의 그릇에 넣었거든요.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미라를 새로운 눈으로 보았다. 이 작고 조용한 여성은 사실 그가 만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된 진짜 이유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었다. 미라는 소연의 아버지가 그들의 위치를 발견하고 딸을 데려갈까봐 지속적인 공포 속에 살고 있었다. 이 마비시키는 두려움은 그녀가 소연을 누구와도 심지어 잘 의도를 가진 이웃들과도 혼자 두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제가 청소하러 나가는 시간에 소연이는 학교에 있었어요. 하지만 학교가 끝난 후에는 저는 그녀를 데려가 다른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거나 그림을 그렸죠.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이해했지만 몇몇은 불평했어요. 미라가 말했다. 태우 씨처럼 관대한 분은 드물었어요. 수년간 그녀는 예방책으로 3번이나 주소를 바꾸었고 누군가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할 때마다 일자리를 바꾸었으며 밤에 나가거나 자신이 인식될 수 있는 분비는 장소를 피했다. 그녀는 지속적인 경계 상태로 살았고 만약 그녀와 소연이 다시 사라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항상 상세한 탈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항상 비상 가방을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소연의 중요한 서류들, 약간의 현금, 몇 벌의 옷,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런 정당한 편집증은 그녀의 성격을 완전히 형성했고 그녀를 항상 경계하고 과도한 친절을 의심하며 여러 비밀 장소에 항상 재정적 비상금을 숨겨두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폭력적인 과거가 갑자기 다시 나타날 경우 즉시 도망칠 필요성에 대비하여. 지금도 여기 들어오면서 그녀가 말했다. 저는 소연이와 내가 빨리 나갈 수 있는 모든 출구를 확인했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박순자는 부드럽게 미라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녀가 작은 여자아이에게 보여준 대단한 사랑과 용기의 경외감을 표현했다. 정말 대단해요. 순자가 말했다. 그것은 사랑이란 단어의 진정한 의미예요. 소연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숙연하게 듣고 있었다. 어린 마음으로도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치른 희생의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태우가 조용히 물었다. 미라는 눈을 내리깔았다. 저는 두려웠어요. 이런 기회를 얻기 위해 저는 제 과거에 대해 숨겼어요. 제가 도망자라는 것을,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했다면 당신이 저를 고용했을까요? 태우는 잠시 생각했다. 몇 주 전에 그는 아마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복잡함은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알았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라 씨. 그가 단순히 말했다. 그의 말은 약속이자 맹세였다. 소연은 어머니의 뺨에 부드러운 키스를 했다.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충격적인 폭로에 대한 태우의 반응은 미라를 깊이 놀라게 했다. 그녀는 분노나 걱정 또는 잠재적인 복잡함에 대한 염려를 예상했지만 대신 그는 소연이를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녀가 보여준 특별한 용기에 대한 진정한 존경을 표현했다. 그의 반응은 무조건적인 지지와 그들이 이제부터 완전히 안전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철저한 결의였다. 경찰이라고 했습니까? 태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결의가 깔려 있었다 반해 미라가 말했다. 지구대 소속이었어요. 작은 도시지만 그는 연줄이 있었어요. 친구들, 다른 경찰들. 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당신을 찾으려 했던 건 언제입니까? 3년 전쯤이요. 제가 일하던 가게에 그가 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날로 우리는 이사했죠. 미라의 얼굴에는 오래된 공포가 다시 떠올랐다. 그는 여전히 당신을 찾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가 포기했기를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그는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아주지 않았죠. 소연은 충성스러운 어린 시절의 용맹함으로 즉시 어머니를 방어했다. 그녀는 돈이 많지 않을 때도 항상 따뜻한 포옹과 잠자리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단순한 말들은 정서적 긴장을 예리하게 꿰뚫었고 모든 참석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은 물질적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진정한 돌봄과 일관된 존재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소연아, 태우가 말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네 엄마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그리고 넌 정말 운이 좋은 아이지. 소연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슈퍼히어로예요. 눈에 보이는 망토는 없지만 여전히 슈퍼히어로예요. 박순자는 많은 여성들이 폭력적이고 통제적인 남성들의 손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는 미라의 이야기에서 감동적인 여성 연대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반응은 미라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안전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완전한 이해와 함께했다. 내 남동생은 강남경찰서의 서장이에요. 순자가 갑자기 말했다. 그가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공식적인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태우는 즉시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보안 책임자인 전직 국정원 요원과 직접 대화하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소연의 정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보호 프로토콜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내일 아침에 이진호 씨를 여기로 부르겠습니다. 태우가 말했다. 그는 내 보안팀의 책임자입니다. 20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한 전문가예요. 그와 상황을 논의하고 당신과 소연이를 위한 완벽한 보안 계획을 세울 겁니다.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6년 동안 그녀는 혼자서 끊임없는 경계 속에 살았다. 이제 갑자기 그녀는 자신과 딸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는 강력한 지원,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었다. 태후의 목소리는 그가 어떤 위협도 문자 그대로 그를 통과해야만 할 것이라는 격렬한 선언과 함께 강렬해졌다. 이는 수십 년간 그를 사로잡았던 비즈니스, 이익을 완전히 초월하는 진정한 목적을 느끼는 그에게도 놀라운 감정적 강도를 드러냈다. 자신이 선택한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나 금융투자보다 더 중요한 절대적 우선순위가 되었다. 내가 약속할게. 태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철처럼 단단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안전할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당신들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소연은 태우의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 그의 목을 껴안았다. 그 행동은 그녀의 어린 나이에 비해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다. 아저씨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태우는 그 말이 그의 가슴에 직접 닿는 것을 느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작은 소녀가 단 몇 시간 만에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가 수년간 자신을 위해 만들지 못했던 것을 그녀는 자신의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신뢰로 창조해냈다. 그래, 소연아, 그가 대답했다. 그녀를 부드럽게 껴안으며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미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제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우가 말했다. 사실 제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가져온 이 선물에 대해. 소연이와 당신은 그는 말을 멈추고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잠시 숨을 골랐다. 당신들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박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다. 6년 동안 그녀는 태우가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 그의 얼음 심장은 어린아이의 단순한 터치로 녹아내렸다. 이것은 진정한 기적이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처음으로 잠들었다.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이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서 각자는 과거의 다른 고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다음 세 달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태우는 자신이 선택한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업무 시간을 대폭 줄이고 책임을 위임했다. 한때 침묵만 알았던 집은 이제 웃음소리, 활기찬 대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편안한 소리로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강 부회장님 지금 4시예요. 투자자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비서가 어느 수요일 오후에 사무실 전화로 상기시켰다. 태우는 시계를 보았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회의를 취소해 주세요. 중요한 가족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약속은 사실 소연의 유치원 운동회였다. 이전에 태우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 그는 아이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기꺼이 수십억 원의 거래를 미루었다. 이진호는 약속대로 세심한 보안 계획을 세웠다. 그는 소연의 유치원 주변에 2명의 요원을 배치했고 미라가 외출할 때마다 그녀를 따라다닐 신중한 보안 담당자를 지정했다. 보호는 효과적이었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아 가족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김정훈 박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치료는 계속되었다. 태우는 정기적인 검진과 처방된 약물을 철저히 따랐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에 놀랐고 일부는 그가 받고 있는 특별한 정서적 지원, 그가 느끼는 새로운 목적, 그리고 그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싸우고 적절히 자신을 돌볼 강력한 이유에 그 개선을 부분적으로 돌렸다. 태우 씨, 당신의 수치는 놀랍게도 안정적입니다. 김 박사가 최근 검진에서 말했다. 물론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악화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제 마음이 치유되고 있나 봅니다. 태우가 대답했다. 진지하게 소연은 태우에게 수족관의 각 물고기 종에 대해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녀는 개별적인 특성, 자연 서식지 필요한 관리를 설명했다. 그녀의 단순한 설명은 종종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어른보다 물고기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이 물고기는 외로워요. 그녀가 어느 날 말했다. 파란 베타 물고기를 가리키며. 그는 혼자 수영하는 걸 좋아하지만 가끔은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해요. 어떻게 알아? 태우가 물었다. 그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소연이 자신 있게 말했다. 태우는 물고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곁으로는 혼자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깊은 연결을 갈망하는 달. 미라는 더 이상 직원이 아니라 가족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사람을 타고난 모성애로 돌보았다. 가사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녀는 이제 태우에게 한국 요리의 복잡한 비법을 가르쳤다. 완벽한 김치찌개를 만드는 방법부터 손으로 만두를 빚는 비법까지. 간장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그녀가 웃으며 경고했다. 태우가 국을 요리하는 동안 천천히 간을 맞춰야 해요. 항상 더 넣을 순 있지만 빼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태우는 이 교훈이 요리를 넘어 인생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항상 최대 속도로 살았고 결정을 재고하거나 실수를 되돌릴 시간을 거의 갖지 않았다. 이제 그는 천천히 접근하는 법, 맛을 음미하는 법, 그리고 각 순간의 가치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박순자는 비공식적인 가족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모두가 잘 조직되고 보살핌을 받고 적절히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그녀는 방문객과의 첫 접촉점으로 기능했고 그녀의 판단이 가족 내에서 높이 존중받았다. 그녀의 오랜 경험은 자주 중요한 순간에 지혜를 제공했다. 순자 할머니, 이 드레스가 더 예쁜가요? 아니면 이거요? 소연이 2벌의 원피스를 들고 물었다. 둘 다 예쁘구나, 순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어떤 걸 입을 때 가장 행복한지가 중요한 거야. 아파트는 이제 각 공간마다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있었다. 각 식사는 가족의 단결을 축하하는 것이었고 매일 밤은 서로를 향한 감사함을 느낄 기회였다. 소연의 생일은 특별한 행사였다. 태우는 유명한 케이크 가게에서 주문하는 대신 미라와 함께 직접 케이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결과는 약간 기울어졌고 장식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게 제가 받은 가장 최고의 케이크예요. 소연이 선언했다. 촛불을 불기 전에. 왜냐하면 아저씨와 엄마가 함께 만들었으니까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태우가 처음으로 소연이에게 내 딸이라고 부른 날이었다. 그 말은 의도치 않게 나왔지만 일단 말해진 후에는 그것이 얼마나 옳게 느껴지는지 알 수 있었다. 내 딸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가 친구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부터 그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종이로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현실이었다. 대법원에서 약속된 심장 이식은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태우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의 삶이 어떤 길을 걸을지라도
그는 이제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족이 있었다. 화창한 화요일 아침, 태우는 앞으로 근본적인 법적 변화에 관한 중요한 대화를 위해 가족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비밀리에 추진해온 중요한 결정들이었다. 소연이 옆에 앉아 새 스케치북에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는 새 여성의 영구적인 보호와 재정적 안전을 보장할 변화들을 신중하게 설명했다. 자리하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우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따뜻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태우는 주머니에서 법률, 문서가 담긴 봉투를 꺼냈다.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종이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네 사람의 미래를 바꿀 힘이 있었다. 첫 번째 공개는 그의 유언장 전면 수정에 관한 것이었다. 아파트, 양평의 별장, 그리고 모든 물질적 재산은 이제 공식적으로 새 여성에게 균등하게 속했다. 이는 그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든 상관없이 그들이 항상 주거와 재정적 안정을 가질 것을 보장했다. 그것은 과도한 관대함이 아니라 정의였다. 그들은 그에게 살 가치가 있는 삶을 주었다. 태우 씨, 이건 미라가 말을 시작했다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당신들이 제 가족이고 가족은 서로를 돌봅니다. 그는 두 번째 서류 묶음을 꺼냈다. 소연을 위한 교육 신탁 설립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그녀가 원하는 어떤 학교나 대학에도 재정적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녀의 미래에 대한 투자였다. 소연이 대학교에서 진짜 물고기에 대해 배울 수 있느냐고 열정적으로 물었을 때 태우는 그녀가 해양 생물학, 수의학, 미술, 문학, 그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분야든 공부할 수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 기금은 소연이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대학 입학 준비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꿈을 꾸든 재정적 장벽이 그것을 막지 않을 겁니다. 아저씨, 제가 고래 의사가 되고 싶으면요? 소연이가 물었다. 그녀의 눈은 가능성으로 빛났다. 그럼 세상 최고의 고래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태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세 번째 조치는 미라의 과거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전문적인 법적 보호를 포함했다. 태우는 미라의 폭력적인 전 남편이 결코 다시 그녀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가정법에 특화된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으며 영구적인 사법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시작했다. 전문 보안 요원들은 가족 전체를 은밀하게 보호하라는 영구적인 지시를 받았다. 김 변호사님은 한국 최고의 가정법 전문가입니다. 태우가 설명했다. 그는 이미 지방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했고 제 친구인 판사가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진행 중입니다. 미라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필요한 일입니다. 태우가 다시 말했다. 당신과 소연이는 충분히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끝났습니다. 마지막 공개는 가장 감정적으로 중요했다. 소연을 공식적으로 입양하려는 그의 의향이었다. 그것은 누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그녀가 선택한 딸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권리와 특권과 함께. 물론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연과 미라를 번갈아 보며 저는 단지 제안할 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소연이의 아버지가 되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소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인도를 찾았고 결정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주었다. 미라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소연에게 태우가 훌륭한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아저씨가 제 아빠가 되어도 저는 여전히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요? 소연이 진지하게 물었다. 물론이지. 소연아. 태우가 즉시 안심시켰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서로에게 느끼는 진정한 사랑이 중요한 거야. 소연의 수락은 감동적인 조건과 함께 왔다. 그는 그녀와 오랫동안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적절히 돌볼 것을 약속해야 했다. 그것은 5살 아이로부터 놀라운 감정적 성숙함을 보여주는 요청이었다. 아저씨가 약속하면 저도 약속할게요. 소연이 말했다. 작은 손가락을 내밀며. 약속해요? 태우는 그의 손가락을 그녀의 것과 엮었다. 약속해, 소연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게. 박순자는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보며
이 변화들이 모든 관련자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인식했다. 그녀의 진정한 감동은 이것이 단순한 법적 변화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봄을 기반으로 형성된 가족의 공식적인 연대라는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다. 이어진 몇 달 동안 모든 법적 변화를 공식화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전문 변호사들은 모든 문서가 가족의 새로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효율적으로 일했다. 입양 과정은 미라의 열정적인 협력과 태우의 확고한 재정적 안정성 덕분에 장애물 없이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가족 생활은 자연스럽게 계속 번창했다. 확립된 일상은 위안을 주는 구조를 제공했고 즉흥적인 기쁨의 순간들은 매일을 소중한 추억으로 채웠다. 집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으며 각 구성원은 가족의 집단적 복지에 고유하게 기여했다.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가족은 공식적인 서류 작업을 넘어 더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입양 신청서가 제출된 날, 태우는 소연을 특별한 나들이에 데려갔다. 그들은 한강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강을 가로지르는 배들을 지켜보았다. 소연아, 네가 법적으로 내 딸이 되면 뭐가 바뀔 것 같아? 태우가 물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으면서.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 심각한 표정이 담겼다. 제 주민등록증에 아저씨 이름이 있을 거예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럴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제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강태우 아저씨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녀가 덧붙였다. 태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소연의 작은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쌌다. 소연아, 나는 너를 항상 보호할 거야. 약속해. 알아요. 소연이 단순하게 대답했다. 아저씨는 약속을 지켜요. 다음 날 태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정법 전문가인 서민자의 변호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회의실 창문을 통해 서울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가운데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미라 씨의 전 남편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우가 물었다. 서 변호사는 태블릿을 꺼내 메모를 확인했다. 그는 여전히 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라남도 작은 지구대로 좌천되었습니다. 음주 문제와 동료에 대한 폭력 사건이 있었더군요. 태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가 여전히 미라 씨를 찾고 있습니까?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 패턴을 보면 그는 여전히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위험 요소로 간주해야 합니다. 태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를 영구적으로 미라 씨와 소연이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물론 이미 진행 중입니다. 서 변호사가 말했다. 저희가 확보한 의료 기록과 경찰 보고서는 학대의 명백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그의 최근 음주 관련 사건들이 그가 불안정하다는 주장을 강화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영구적인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태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서울에 절대 오지 못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서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 대학 동창이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파일에 특별 표시를 해서 만약 그가 서울행 기차표를 샀거나 서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우리에게 즉시 알림이 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태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집에서는 미라와 소연이 함께 소연의 새 방을 꾸미고 있었다. 태우는 그들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가구를 살 수 있다고 했지만 미라는 여전히 검소한 선택을 했다. 수년간의 재정적 어려움이 그녀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이 침대가 좋을까, 소연아? 미라가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보며 물었다. 너무 비싸요. 엄마, 소연이 가격을 보고 말했다. 미라는 탁자에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이제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소연아. 태우 아저씨가 말했잖아. 하지만 엄마는 항상 돈을 아껴야 해라고 말했잖아요. 미라는 딸을 품에 안았다. 마야, 엄마도 아직 적응 중이야. 우리의 새로운 삶에. 그 순간 박순자가 문을 두드렸다. 미라 씨,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이 있어요. 미라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라는 순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이 발부되었어요. 그는 서울 시내에 들어올 수 없고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연락할 수 없어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었군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6년 동안의 도주와 두려움 끝에 그녀는 마침내 안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 거실에 모여 소연이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감상했다. 그것은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간단한 그림이었다. 각 인물 위에 이름이 쓰여 있었다. 엄마, 아저씨, 선자 할머니. 그리고 나, 태우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림 속 모든 얼굴에는 커다란 미소가 그려져 있었고 그들 위로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이거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소연아, 그가 말했다. 소연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헤어지게 할 수 없어요, 맞죠? 태우는 소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맞아, 소연아. 이제 우리는 항상 함께 할 거야. 접근 금지 명령은 밀에게 마침내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6해 동안 그녀는 매 순간 어깨 너머로 불안하게 바라보며 살아왔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이 그녀의 어깨에서 내려왔다. 그 변화는 즉시 눈에 띄었다. 그녀의 미소는 더 쉽게 찾아왔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가벼워졌으며 그녀는 심지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소연이 유치원에서 배운 동요들. 오늘 아침에 미라 씨가 노래를 부르는 걸 들었어요. 순자가 어느 아침 태우에게 커피를 가져오면서 말했다. 그녀가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모두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있군요. 안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은 미라가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할 여유를 주었다. 그녀는 미술에 특별한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소연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했지만 곧 그녀만의 스타일을 발전시켰다. 그녀의 수채화는 섬세하고 표현력이 풍부했으며 종종 한국의 전통 풍경이나 생활 장면을 담았다. 이것은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마을이에요. 그녀가 태우에게 작은 수채화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것은 안개 낀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시골 마을을 그린 것이었다. 매일 아침 이슬이 내리면 마을 전체가 이렇게 안개 속에 잠겼어요. 태우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재능이 있어요, 미라 씨. 미라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제가 몇 개의 미술 수업을 듣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이 원하는 어떤 수업이든 들으세요. 당신의 재능은 발전시켜야 해요. 그렇게 미라는 홍익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수채화와 동양화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고 자신의 예술적 표현에 몰두했다. 태우는 그녀의 모든 작품을 구입하여 아파트 곳곳에 걸었다. 그녀가 자신감을 얻어갈수록 그녀의 작품은 더욱 대담하고 표현력이 풍부해졌다. 한편 소연은 학교에서 번창하고 있었다. 선생님들은 그녀의 상상력과 친절한 성격을 높이 평가했다. 그녀는 또한 놀라운 수학적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으며 태우는 이에 특별히 자랑스러워했다. 소연이가 오늘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태우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발표했다. 마치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인 것처럼. 정말 대단하구나, 소연아. 순자가 격려했다. 소연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쉬웠어요. 그냥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춤을 춰요. 태우의 건강도 안정을 유지했다. 김정은 박사는 그의 심장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에 놀랐다. 물론 그는 여전히 심장 이식 목록에 올라 있었지만 응급한 상황은 아니었다.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치료는 그의 상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태우 씨, 정말 놀랍습니다. 김 박사가 최근 검진에서 말했다. 당신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저는 더 빠른 악화를 예상했어요.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계신가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네, 박사님. 저는 살 이유를 찾았습니다. 가을이 서울에 찾아오면서 가족은 남산으로 소풍을 갔다. 단풍이 붉고 황금색으로 변하고 있었고 공기는 선선했다. 그들은 피크닉 매트를 펴고 미라가 준비한 도시락을 즐겼다. 여기서 보이는 서울이 정말 아름답네요. 미라가 말했다. 도시의 파노라마를 바라보며 태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전한 관계였다. 처음에는 소연에 대한 공동 책임감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그 이상으로 성장했다. 당신이 제 인생에 들어와서 정말 감사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미라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제가 감사드려야 해요. 당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소연이 갑자기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낙엽 더미를 들고 엄마 아저씨 보세요. 제가 무지개를 찾았어요. 그녀의 손에는 다양한 색상의 단풍잎이 있었다.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녹색, 그리고 갈색. 그녀는 그것들을 색상별로 정렬해 놓았다. 태우는 웃었다. 정말 그렇구나, 소연아. 자연의 무지개를 찾았네. 그날 밤 소연이 잠든 후 태우와 미라는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상상이 가나요? 미라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태우는 그녀의 말을 끝맺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속한다는 것을 알았다.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태우의 의료 치료는 김정훈 박사의 엄격한 감독하에 계속되었지만 그의 삶의 질은 그가 찾은 비범한 정서적 지지 덕분에 크게 향상되었다. 김 박사는 자주 자신이 목격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고립되고 쓰라린 남자에서 만족감과 진정한 희망을 발산하는 사람으로의 변화는 의미 있는 관계가 심지어 심각한 의학적 상태에도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태우 씨, 당신의 심장은 의학적으로는 여전히 약하지만 김 박사가 정기 검진 중에 말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태우는 이해하는 미소를 지었다. 몇 달 전에는 그는 그런 감상적인 발언을 일축했을 것이다. 지금은 그는 그것이 얼마나 진실인지 알았다. 가을이 겨울로 바뀌면서 가족은 첫 번째 추석을 함께 준비했다. 태우는 지난 몇 년간 명절을 홀로 보냈거나 아예 무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순자가 전통적인 명절 준비를 지휘했다. 소연아,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소를 넣는 거야. 고 순자가 설명했다. 송편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면서 소연은 어설프게 반죽을 주물렀다. 작은 손가락에 찹쌀가루가 묻었다. 이렇게요, 할머니?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소연이 그녀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그래, 아주 잘하고 있어. 미라와 태우는 거실에서 창장식을 걸고 있었다. 태우는 사다리 위에 서서 전통적인 창호지 장식을 걸고 있었고 미라는 아래에서 그를 안내했다. 좀 더 왼쪽으로요. 그녀가 지시했다. 태우가 장식을 조정하면서 그는 문득 생각했다. 수십억 원의 회사를 운영하고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그가 이제 창장식을 거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사랑했다. 이제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미라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비평적인 눈으로 보면서 완벽해요. 그녀가 마침내 선언했다. 태우는 사다리에서 내려왔고 그들은 함께 그들의 작업을 감상했다. 태우는 자연스럽게 팔을 미라의 어깨에 두르고 그녀는 그에게 기대었다. 그들의 관계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발전했다.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러운 친밀감으로 소연이 부엌에서 달려와 그들의 손을 잡아당겼다. 엄마 아저씨, 와서 제가 만든 송편을 보세요. 그들은 부엌으로 갔고 소연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창작물을 가리켰다. 그것들은 전통적인 반달 모양이라기보다는 별, 하트, 심지어 작은 고래 모양처럼 보였다. 할머니가 제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만들어도 된대요. 그녀가 설명했다. 순자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전통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추석 당일 그들은 함께 차례를 지냈다. 태우는 자신의 조상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했다. 그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는 다른 친척들과도 소원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의식은 그에게 깊은 의미가 있었다.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소연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미라는 그녀의 미술 수업에서 새로 배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다. 순자는 그녀의 젊은 시절 추석 이야기로 그들을 즐겁게 했다. 1960년대에는 우리 모두 집에 가기 위해 기차 지붕 위에 앉아야 했어요. 그녀가 회상했다. 야시금처럼 KTX나 고속도로가 없었거든요.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은 함께 보드게임을 했다. 유치놀이판이 거실 가운데 펼쳐졌고 각자 순서대로 윷가락을 던졌다. 소연이 뭐를 던질 때마다 그녀는 기쁨으로 뛰어올랐고 모두가 그녀와 함께 기뻐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소연은 태우의 무릎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그녀를 침대로 데려가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평화로운 숨소리와 그의 다리에 느껴지는 작은 무게를 즐겼다. 그녀를 침대에 데려다 줄까요? 미라가 속삭였다. 아직은 괜찮아요. 태우가 대답했다. 소연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하의 순간을 좀 더 즐기고 싶어요. 미라는 그를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강인한 남자가 어린 소녀에게서 찾은 위안을 볼 수 있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사업가의 단단한 외면 아래에는 단지 소속감과 사랑을 갈망하는 외로운 영혼이 있었다. 우리는 당신에게 많은 빚을 졌어요. 미라가 말했다.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에게 준 선물은 측정할 수 없어요. 당신들은 내게 가족을 주었어요. 목적을, 사랑을. 순자는 소파 반대편에서 미소 지었다. 과거의 감정을 절대 표현하지 않던 남자가 이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나누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웠다. 태우는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그의 은행 계좌나 사업 성공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여기, 이 세 사람과 함께하는 간단한 순간에 있었다. 그의 가족 작은 아이의 손이 처음으로 눈물을 닦아준 그 복도에서의 순간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태우는 자신의 존재의 완전한 변화를 생각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던 남자가 가장 단순한 제스처로 시작하는 가장 큰 변화를 발견했다. 아이가 무조건적인 위로를 제공하고 마음이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열리며 전에는 오직 외로움만 있던 곳에서 가족을 선택하는 용기. 봄이 서울에 찾아오면서 벚꽃이 한강변을 따라 피어나기 시작했다. 태우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의 인생의 중심이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단지 그가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의 진정한 삶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의 가족과 함께 소매 사장님, 심장 이식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비서가 인터콤으로 말했다. 태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연결해 주세요. 통화는 짧았다. 그는 메모를 몇 개 적고 감사를 표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창밖을 응시하며 몇 분 동안 앉아 있었다. 그의 생각은 소용돌이쳤다. 마침내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책상에서 일어났다. 오늘 남은 일정을 취소해 주세요. 그가 비서에게 말했다. 집에 가봐야 합니다.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태우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 운전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통과하며 그의 마음은 6개월 전과 지금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생각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소연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자 그는 소연과 미라가 거실 바닥에 앉아 퍼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저씨, 소연이 외쳤다. 일어나서 그에게 달려가. 일찍 오셨어요. 태우는 그녀를 들어 올려 꼭 안았다. 그래, 오늘은 일찍 왔어. 너희들이 보고 싶었거든. 미라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즉시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무쇠운 일 있어요? 태우는 소연을 내려놓고 밀에게 다가갔다. 의사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심장! 야,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적합한 기증자가 있답니다. 내일 수술이 가능하대요. 순간에 침묵이 흘렀다. 그 다음에 소연이 박수를 쳤다. 새 심장이요. 아저씨가 새 심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태우는 웃었다. 그래, 소연아. 의사 선생님이 내게 새 심장을 줄 거야.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와 그를 꼭 안았다. 다 잘 될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 있을 거예요. 박순자가 주방에서 나와 소식을 들었다. 그녀도 감정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태우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그들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그것은 미라가 배운 태우의 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갈비찜이었다. 몇 달 전 태우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미라는 어떻게든 그의 어머니의 요리법을 재현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거의 완벽한 맛을 만들어냈다. 내일 병원에 입원해야 해요. 태우가 설명했다. 수술은 아침 일찍 시작될 거예요. 저도 갈 거예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소연아, 병원은 어린이에게 지루한 곳이야. 미라가 설명하려 했다에 상관없어요. 아저씨와 함께 있을 거예요. 소연의 어조는 어떤 반대도 허용하지 않았다. 태우는 감동을 받아 미소 지었다. 고마워, 소연아.
저녁 식사 후 태우는 소연을 침대에 눕히고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그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의식이 되었다. 매일 밤 그는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저씨, 무서워요? 소연이 갑자기 물었다. 이야기가 끝나고 불을 끄려는 순간에 태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소연에게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다. 네, 조금 무서워. 그가 인정했다. 저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소연이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무서울 때는 용감한 척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곧 정말 용감해진대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조언이네. 그리고 아저씨가 돌아오면 우리가 거기 있을 거예요. 소연이 약속했다. 소연이 잠든 후 태우는 테라스로 나갔다. 봄의 공기는 선선했지만 상쾌했다. 그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에서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생각했다. 한때 그에게 성공의 정의였던 것이 이제는 덜 중요하게 느껴졌다. 미라가 그에게 합류했다. 그의 어깨에 담요를 두르면서 감기 들지 마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이게 어떻게 다 일어난 걸까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알아요. 미라가 말했다. 그의 손을 잡으면서 삶은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해요. 이래 두려워요. 태우가 인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미라는 그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깨어났을 때 우리가 거기 있을 거예요. 태우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겨 포옹했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서 있었다.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은 함께 마주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연의 그림이 손을 잡고 있는 내 사람이 태양 아래 서 있는 모습. 태우의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그의 어머니의 사진 옆에 이제 더 이상 외롭게 보이지 않는 사진. 두 이미지는 함께 완벽하게 그의 여정을 상징했다. 원래의 가족을 잃었지만 의식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을 건설할 용기를 찾은 남자의 이야기. 가끔은 가장 큰 축복이 위기로 위장하고 오며 가장 놀라운 기적은 사람들이 취약해져서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만큼 용기를 낼 때 일어난다. 혈연, 돈, 사회적 관습을 초월하는 유대를 만드는